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우리 그 재무 상태까지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기업의 재무 상태, 부터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기의 목적을 정리를 했고, 부기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이 부기의 목적,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면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라고 하면은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의 상태를 조사하는 것이 이게 이제 재무 상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의 개념. 자산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물이나 화폐, 그 밖의 권리, 요거를 우리가 자산,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부채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타인에게 갚아야 할 의무를 우리는 부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이다라고 하면은 기업의 자, 순수한 미천,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순재산,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그래서 재무 상태에 대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100페이지를 보시면은, 우선 개정 과목이 자산이냐, 부채냐, 자본이냐, 요거를 이제 구분하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개정 과목을 전부 다 외워갖고 오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 개정 과목 외우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얘가 자산인지 부채인지 이걸 그룹을 지어야 되는 게 큰 문제다. 자, 우선 이제 뭐,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처음에는 찬찬히 나가면 돼요. 먼저 현금. 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화폐죠. 뭐, 화폐. 따라서 현금은 자산에 속한다. 당좌예금도, 자, 은행에 예금했으니까 자기가 찾을 수 있는 권리가 되겠죠. 그래서 당좌예금도 자산.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여금이란 남에게 빌려준 돈입니다. 그럼 빌려줬으니까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역시 대여금도 자산. 자, 그 다음에 선급금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준 돈이죠. 자, 예를 들어서 상품을 사기로 하고 먼저 줬다. 그러면 먼저 줬으면 이제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선급금도 자산이다. 자, 그 다음에 선수금이라는 것은 먼저 받은 돈이에요. 그러면 상품을 팔기로 하고 먼저 받았으면, 자, 그 경우에는 내가 물건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겠죠. 물건을 보내줘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선수금은 부채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도 외상으로 상품을 사왔어요. 그러면 그 돈을 갚아줘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외상매입금도 부채. 자, 상품은 뭐예요? 자산. 그 다음 비품. 사무실의 집기류와 같은 것들을 비품이라고 하고, 비품은 역시 자산이다. 그 다음 자본금은 뭐 바로 자본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급보험. 지급보험은 상품을 매입하고 말로 언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외상매입금이지만 언제까지 주겠다라는 증서를 발행하면 그게 지급보험이고, 그러면 기업은 그 어음대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발생했죠. 따라서 지급보험은 부채다. 자, 차입금. 빌린 돈이죠. 빌린 돈이니까 당연히 부채. 자, 건물은 자기 거. 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에 해당하여 권리, 자산. 자, 미수금은 아직 못 받은 돈을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게 뭐예요? 상품을 팔았어요. 상품을 팔았는데 돈을 못 받았다. 그럴 때는 외상 매출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품이 아닌, 자, 예를 들어서 건물이나 또는 비품, 이런 거를 팔았는데 이 돈을 아직 못 받았을 때는 요거를 미수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거래냐 아니냐,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품을 팔았는데 못 받았을 때는 외상매출금, 상품 이외의 대금을 못 받았을 때 이때는 미수금이라고 한다. 그래서 미수금은 받을 돈이니까 자산이 되겠죠. 자, 외상매출금은 금방 했습니다. 따라서 자산이고, 자, 받으러옴도 상품을 팔았는데
말로 언제 주겠다 그러면 외상매출금이 되지만 내가 증서를 받았어요. 약속어음을 하나 받았다 그러면 받으러 따라서 어음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자산이다. 자, 미지급금은 자 아직 안 준 돈이에요. 이것도 역시 구분합니다. 상품을 매입을 했는데 그 돈을 아직 안 줬다. 그럴 때는 외상매입금. 그 다음에 상품 이외입니다. 하여튼 상품 이외에 건물이 돼도 좋고 비품도 좋고 상품 이외의 것을 구입을 했는데 그 돈을 아직 안 줬다면 요거는 미지급금으로서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기죠. 따라서 미지급금은 부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량 운반고. 차량 운반고는 뭐예요? 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는 도구죠. 자동차 같은 거. 역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물에 해당하여 자산이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맡아둔 돈입니다. 예수금. 자, 남에게 줄 돈을 맡아뒀어요. 그러면 내 돈이 아닙니다, 이거는. 따라서 남의 돈이니까 이거는 돌려줘야 할 의무죠. 돌려줘야 할 의무니까 따라서 예수금은 부채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항상 이 처음에 기초 얘기할 때는 얘네들이 자산에 속하는 건지 부채에 속하는 건지 그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2번. 다음에 가로 안에 들어갈 금액을 계산을 해라. 그리고 이제 기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뭘 배웠어요? 이제 지난주에 재무 상태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뭘 그린다 그랬습니까?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알기 위해서 재무 상태표라는 걸 그리게 되고, 자, 왼쪽에는 자산을 기록하고 오른쪽에는 부채를 기록하게 되면 남는 돈이 순자본 이렇게 되겠죠. 순재산. 그럼 얘가 100원이고 얘가 40원이라면 얘는 60원입니다.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고 또 아니면 부채하고 자본을 더하면 자산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삼형전자를 보면 지금 여기서는 문제가 어떻게 나왔어요? 자산, 총자산, 총부채, 자본 이렇게 이제 주어졌고, 그러면 맨 앞에 삼형전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삼형전자의 자산은 얼마래요? 400. 자, 근데 부채가 80이다. 그랬으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국건설은 자산이 500입니다. 그런데 부채가 250이다.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면 얘니까 250, 요게 자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대전기업은 자산이 800인데 얘를 모른답니다.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은 220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얘에서 얘를 빼면 얘고, 자, 그게 안 될 때는 얘하고 얘를 더한 게 얘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220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800이 되느냐. 그러니까 580 이렇게 더해주면 두 개 더하면 800이 된다는 것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고. 자, 마지막 청주물산도, 자, 청주물산은 이번에는 얘를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가 얼마 나왔어요? 460. 자, 그 다음에 자본이 540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결국 얘를 구할 때는 요거 두 개 더하면 되겠네. 두 개 더하면 1000만 원이 총자산이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죠. 자, 뭐 이런 거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자, 문제 3번. 다음의 가로 안에 적당한 용어를 기록하라. 1번.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뭐를 나타내요?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다. 끝났고. 2번.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나 채권. 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산. 자, 그 다음에 기업이 미래에 갚아야 할 채무. 이거는 부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본등식 그랬어요. 자본등식은, 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산에서 지금, 우리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얘가 자본이 나와요. 그러면 자본을 구했으니까 얘가 자본등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본을 구하면 자본등식이고 자산을 구하면 자산등식이고. 그럼 자산등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산을 구하려면 자산은 부채에다가 자본을 더한 거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얘를 자산등식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이 자산등식을 가지고
이 재무상태표가 그려지네. 자산은 부채에다가 자본을 더한 거다. 이렇게 돼서 재무상태표가 그려지기 때문에 얘를 자산등식이라고도 하고 아니면은 재무상태표 등식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자본 등식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이렇게 되겠고 재무상태표 등식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4번 다음은 X1년 12월 말일 자 주식회사 에듀신의 자산 부채 현황이다.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자본금을 계산하라. 그럼 요거 그리면 되는 거죠. 요걸 좀 이쁘게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자 이쁘게 자 한 번씩 이제 그려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표를 나눠 놓고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요 재무상태표를 그릴 때는, 우리는 이제 이 기업에 들어가서 실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건 아니고, 그냥 이론적인 것만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기재 내용, 요 정도는 꼭 알아두는 게 좋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라는 명칭,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가 주식회사 에듀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니까 어느 날이 중요하죠. 그래서 2000X1년 1월 1일, 그 다음에 작성 단위 이렇게 기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산이다 싶으면은 차변에다가, 자, 부채다 싶으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자산은 이제 무조건 어디다 써야 돼요? 자산이면은 무조건 차변에 쓰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서 교통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현금이 40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왼쪽에다가 현금 40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은 자산입니다. 따라서 외상 매출금도 차변에 80. 그 다음 단기 대여금도 자산이에요. 그런데 앞에 왜 단기가 붙었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유동자산이냐 비유동자산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1년 이내 받기로 하고 빌렸다. 그러면은 단기. 그 다음 1년 이후에 받기로 하고 돈을 빌리면 장기 대여금. 이렇게만 말을 붙이면 되죠. 그럼 얘는 하여튼 좌우지간에 자산이니까 20. 자, 그 다음에 상품도 자산이네요. 자, 따라서 상품은 얼마냐? 60. 자, 그 다음에 건물도 자산입니다. 따라서 건물은 90.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상 매입금은 외상으로 매입한 거니까 부채다. 따라서 부채는 대변에 갖다가 기록합니다. 외상 매입금은 70. 자, 차입금도 빌린 돈인데 빌린 돈도 부채인데 단기가 붙으면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빚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단기 차입금은 40. 자, 미지급 아직 안 줬으니까 부채겠네요. 따라서 미지급금은 30. 자, 그러면 이제 자본이 얼마니? 그럼 자본 모르니까 여기다 갖다 쓰고 요것만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회사의 자산이 얼마니? 요거 계산하면 290. 자, 요것만 다 더하시면 290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채가 얼마냐? 계산하면 140. 그러면은 빼면은 150만 원이 우리 회사의 자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못 내려오게 쳐들어가고 마감 이렇게 해서 장부 마감하면 요게 바로 재무상태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본금 구해라 그랬으니까 우리 회사의 자본은 150이 된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자, 5번. 자, 다음은 삼성상점의 X1년 12월 말일의 자료다. 자,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예수금을 각각 계산하라. 이번에는 이제 예수금 구하는 거죠. 자,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로서 자, 역시 자산이다 싶으면 차변에 부채다 싶으면은 대변에 요 교통정리 다시 해봅니다. 자, 먼저 현금 자산 따라서 차변에 현금 100. 자,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도 자산. 자, 외상 매출금은 400. 단기 대여금도 자산. 자, 단기 대여금은 200.
그 다음에 예수금은 뭐라고 했습니까? 맡아둔 돈이니까 부채죠? 자, 부채는 대변에 갖다 쓰기로 하고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더라. 자, 그 다음에 건물, 자산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600. 자,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도 자산. 그래서 차량 운반구는 자산으로서 400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은 부채입니다. 따라서 외상매입금은 부채로서 대변에 20. 단기차입금 역시 부채죠. 자, 단기차입금은 부채로서 200. 미지급금 역시 아직 안 준 돈. 아직 안 줬으니까 부채로서 미지급금도 200. 자, 그 다음에 자본금은 1230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자본금이 1230 이렇게 나왔으니까 일단 이제 우리 회사의 자산이 얼마냐 이것만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1700이 되겠네요. 자, 요거 쭉 더하면 자 1700만 원이고 그러면 여기도 얼마가 돼야 돼요? 17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자, 요게 1230에서 1650이네. 자, 다시 한번 1230, 1650 그러면 50만 원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우리 회사의 예수금은 50만 원이 된다 이렇게 해서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이건 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셔도 계산기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전혀 문제 없이 계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자산인데 여기다 갖다 썼다든지 부채인데 여기다 갖다 썼다든지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파트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경영성과예요. 그러면 기업은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요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기초의 자본이 100만 원이었다. 근데 이제 기말에 가서 1년이 지나서 기말의 자본을 조사했더니 150이 됐대요. 그럼 우리는 1년 동안에 얼마를 벌은 겁니까? 5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100만 원을 가지고 150이 돼서 50만 원의 순이익이 나왔다라는 건 알는데 어떻게 벌었는지를 모른다 이거죠. 이게 50만 원을 벌은 내용, 그 성격을 알아야 되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필요한 게 경영성과죠. 그래서 이 경영성과는 자, 여기서 말하는 기초자본은 X1년 1월 1일이고 자, 기말이 X1년 12월 말일이라면 요거는 일정 시점의 자본이고 일정 시점의 자본이에요.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 어떻게 벌었느냐 이거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는 일정 기간 이렇게 들어가겠고 자, 경영성과라는 건 뭐예요? 장사를 잘했니 못했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수익과 비용 이렇게 됩니다. 그럼 먼저 수익이라는 건 뭐냐? 자, 수익이라는 것은 기업이 자,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통해서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통하여 번 돈, 통하여 자본의 증가를 가져다 줬다면 요놈을 수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본이 늘어났잖아요.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장사를 잘하면 자본은 늘어날 거고 장사를 잘못하면 자본은 줄어든다, 까먹는다 이 소리잖아요. 그래서 자, 수익이라고 하면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서 자본의 증가를 가져다 주는 것이고 자, 비용이라고 하면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하여 자본을 까먹었을 때 이것을 우리는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만 자본주의 추가 출자나 인출을 통해서 해보세요. 결론이 뭐야? 수익은 자본이 늘어나는 거고 비용은 자본이 줄어드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경영활동을 통해서 자본이 늘어나야지 사장님이 더 추가로 냈어요. 그건 번 돈이 아니다 이 소리죠. 그래서 자본주의 추가 출자는 수익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자본주가 빼간 거는 손해본 게 아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인출은 해당이 되지 않는 거다.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경영활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영성과는 우리가 어떠한 양식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느냐? 손익계산서라는 이런 양식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에는 자, 주식회사 아이드셴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일정 기간이 되겠네요. 일정 기간. 그러니까 X1년 1월 1일부터 X1년 12월 말일까지 자, 돈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 기간 동안에 자, 발생한 비용은 차변에, 수익을 대변에 이렇게 기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어떤 비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비용을 다 합한 게 총 비용이 40이라면 자, 이 비용을 얻기 위해서 또 벌어들인 돈도 있을 겁니다. 수익을 다 더해주면 이게 총 수익이죠. 그게 이제 90이 생겼어요. 그러면 90에서 40, 90은 수익이고 비용은 40이라면 여기서 50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나오게 된다 이 소리죠. 이렇게 해서 당기순이익이 나오게 되면 우리 아까 자, 기초의 자본이 100에서 150이 돼서 50 벌었어요. 요게 이제 여기 와서 어떻게 수익이 생겼고 어떻게 비용이 됐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다 이 소리죠. 요게 바로 손익계산서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이런 현상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기초의 자본이 100만 원인데 기말에 자본이 80으로 줄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손해를 봤다라는 거죠. 그러면 20만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20만 원의 손실을 봤을 때, 자, 이때는 이제 어떻게 나타나겠느냐. 자, 손익계산서를 그립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자, 비용이 얼마 나왔느냐. 40이에요, 비용이. 총 비용이 40인데, 자, 그러면 이제 수익을 또 여기다 적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수익은 20만 원밖에 안 생긴 거다, 이 소리죠, 이제. 그러면 20만 원밖에 못 벌었는데 지출은 40이 생겼으니까 우리 회사는 손실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당기 순손실 20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것도 역시 자, 손익계산서가 되고 자, 손해가 나는 손익계산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요걸 가지고 이제 식을 세울 수 있겠죠. 자, 어떤 식을 세울 수 있어요? 비용을 모두 합합니다. 총 비용에다가 당기 순이익을 더한 것은 뭐하고 같다? 총 수익과 같다. 이런 등식이 하나 나오겠죠. 자, 금액 집어넣어 볼까요? 총 비용 얼마? 40에다가 순이익 얼마? 50을 더하면 총 수익 얼마? 90 이렇게 되겠죠. 자, 반대로 여기는 총 비용이 얼마예요? 40입니다. 총 비용은 총 수익에다가 순손실을 더한 것과 같다라는 걸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총 비용이 40인데 자, 총 수익은 20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순손실 20을 더하면 이렇게 해서 등식을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변의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 이익이고 비용이 크면 손실이다.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의 양식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이익이 나올 때와 손실이 나올 때. 여기는 어떻게 돼요? 금액이 커지느냐 적어지냐 결국 하나죠. 자, 그러나 저거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 자, 총 비용에다가 당기 순이익을 더한 것은 총 수익이고 밑에 총 비용은 총 수익에다가 당기 순손실을 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뭐 기능별, 보고식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볼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지금 보시면 자, 왼쪽, 오른쪽 차변에는 비용을 쓰고 대변에는 수익을 써요. 이렇게 쓰면은 계정식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를 가위로 잘라요. 가위로 잘라서 자, 수익을 요 위에다 갖다가 붙이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나란히 쓴다면 요걸 보고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신경을 안 쓰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의 작성. 자, 손익계산서라는 명칭. 그 다음에 작성하는 기업의 이름. 그 다음에 작성 기간이 되겠죠. 언제부터 언제. 그 다음에 보고 단위. 이렇게 해서 요 네 가지는 자, 손익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104페이지 보시면 자, 수익이다 그랬어요. 자, 수익은 뭐냐? 상품의 매매 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이나 기업의 여유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 수익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와 같이 기업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자본이 증가하는 사항, 경영활동을 통해서 자본이 증가하는 사항을 우리는 수익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수익의 종류 쭉 나와 있죠. 자, 그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다음 왕별하시고, 자, 무조건 얘들의 성격을 딱 이해를 하면서 외워야 돼요. 자, 건물이나 토지를 빌려주고 자, 돈을 받는다. 그러면 그때 임대료라고 합니다. 임대료. 받는 집세를 임대료라고 그래요. 반대로 내가 남의 건물을 빌리고 집세를 줄 수가 있어요. 주면은 그때는 임차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것도 헷갈리지 마세요. 자, 임대료.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수익이라고 그랬어요. 임대료. 대변에 써라. 임차료. 차변에 쓰자. 이렇게 되면 돼요. 임차료는 차변에 쓰면 되고, 임대료는 대변에 쓰면 되고, 대차 이렇게 딱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라. 자, 그다음에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빌려준 돈에 대하여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자를 받았을 때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자 수익. 자, 그다음에 자, 비정상적인 이익이 생겼습니다. 조그만 이익이 생겼을 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잡스러운 이익이다. 그래서 잡이익 이렇게 표현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기업은요. 자, 기업의 여유 자금을 이용해서 주식을 사거나 채권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주식이나 채권을 샀다가 팔았습니다. 팔아서 이익이 생겼다면 그걸로 우리는 유가증권의 처분이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실제로 뒤로 가서 이제 그 개정 과목을 하나하나 배우게 되면 유가증권이 상당히 복잡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단기 매매 금융자산, 매도 가능 금융자산, 만기 보유 금융자산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됐을 때 공부하면 되고, 지금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것은 값어치가 있는 증권이고 그런 놈을 팔아서 이익이 생겼다면 유가증권 처분 이익이라고 하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건물이나 차량 또는 토지 같은 것을 우리 비품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런 거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건물이나 토지. 자, 그다음에 이제 사무실의 집기, 요걸 비품이라고 했는데 요런 놈을 팔아가지고 이익이 생길 수 있다. 그럴 때는 비품 처분이, 건물 처분이, 또 토지 처분이 이렇게 따로따로 안 붙여요. 그냥 토지나 건물이나 비품, 요거는 눈에 보이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큰 대그룹으로 나눠서 유형자산 이렇게 얘기하고, 형태가 있는 자산이다. 그래서 걔를 팔아서 이익이 생겼으니까 유형자산 처분이익 이렇게 부르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그래서 회계를 하는 사람들끼리는 토지 처분이익 그러면 촌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토지를 뭘로 바꿔라? 유형자산. 자, 그다음에 내가 자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주식은 뭐 때문에 갖고 있어요? 내가 어느 회사에 투자를 한 겁니다. 주주예요. 그런데 그 회사가 장사가 잘 되면 배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당금을 받았다면 그 받은 돈을 배당금 수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받았으니까 수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다음에 남의 일을 대신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수수료를 받으면 그때는 수수료 수익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소유하고 있는 자 단기 매매 금융자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생겼다. 그럴 때는 단기 매매 금융자산 처분이익이다. 이렇게 붙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유가증권 처분이익이라는 개정은 없습니다. 사실은. 왜 없어요? 유가증권을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자 우리가 유가증권을 분류를 했잖아요. 다시 세분화해갖고 단기 매매 금융자산, 매도 가능 금융자산, 만기 보유 금융자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다고요. 이렇게 구분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을 팔아서 이익이 생겼다면 얘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금융자산 처분이익 또는 매도 가능 금융자산 처분이 이렇게 붙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틀리죠. 우리 아까 건물이나 비품이나 요거는 토지 같은 것은 묶어서 유형자산 처분이 이랬는데 요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이제 나중에 이제 세분화해서 들어가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팔진 않고 값어치가 올라서 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단기 매매 목적으로 국민은행의 주식을 10,000원에 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차변에 단기 매매 금융자산 10,000원 이렇게 기록을 했죠. 그랬는데 12월 31일 날 자, 10,000원짜리 주식이요 12,000원이 돼버렸어요. 내가 팔았냐? 안 팔았어요. 안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가가 올라갔다면 이때는 자 보세요. 우리가 부기를 하는 목적이 뭐냐? 그럼 뭐예요? 우리 기업의 재무 상태를 자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그럼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10,000원이에요? 12,000원이에요? 내가 사기는 10,000원에 샀어요. 근데 주가가 올라갔다니까? 그래서 12,000원이에요 지금. 그러면 내가 지금 내다 팔면 얼마 받아요? 12,000원. 근데 안 판다니까? 갖고 있겠다니까? 그러면 내 재산은 10,000원이 맞습니까? 12,000원이 맞습니까? 10,000원이에요? 12,000원이에요? 12,000원짜리잖아. 내 재산은. 그렇죠? 아, 그럼 좋아. 내가 아파트를요, 옛날에 32평짜리 아파트를 6천만 원의 분당에 분양을 받았어요. 32평짜리를. 이거 진짜로 내가 옛날에 96년도인가요? 자, 6천만 원의 분양을 받았어요. 지금 얼마 갑니까? 한 6억 가나요? 그러면, 자, 내 아파트는 6억짜리예요? 6천만 원짜리야? 당연히 6억짜리 아니냐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도 이익이 생겼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단기 매매 금융자산의 평가이익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팔진 않았고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 자산을 평가해 보니까 이익이 생긴 거죠. 그럴 때는 단기 매매 금융자산 평가이익 해서 그것도 수익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러나 그거는 이제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죠. 그러나 좌우지간 재산 가치는 늘어났으니까 수익으로 보겠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비용이란, 자, 104페이지에 기업의 경영활동 결과 수익을 얻기 위하여 희생된 대가로서 상품의 매출원가나 이자 비용이나 수수료 비용이나 임차료나 급여와 같이 영업활동 결과 자본이 감소되는 사항을 비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 비용은 크게 매출원가, 기타 비용, 법인세 비용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그거는 뭐 아직은 필요 없고요. 일단 비용에 속하는 계정 과목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좋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105페이지 보시면 자, 내가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얼마에 팔았느냐? 100원짜리를 1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얼마짜리를 100원에 팔았느냐? 사온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매출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입원가라고 안 해요. 내가 매출한 물건의 원가. 그래서 매출원가라고 하고 매출원가는 비용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종업원에게 월급을 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급여 이렇게 얘기해요. 급여. 자, 그다음에 내가 상품을 팔았는데 거래처가 망했어요. 그러면 내가 팔았던 대금을 못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못 받으면 난 손해봤네. 자, 즉 다시 한번 천천히 내가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근데 거래처가 파산을 해서 못 받게 됐다. 날벼락 맞은 거죠. 나 자본 까먹은 거죠, 결국.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대손상각비라고 부른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대손상각비 이렇게 계정 과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집세를 주면은 이제부터 쉽죠? 임차료라고 한다. 그 다음에 보험료를 지급해요. 건강보험료든 화재보험이든 보험료를 줬다면 그때는 보험료 비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다. 광고하는 비용을 광고 선전비. 전화요금이나 우편요금 등 요거를 통신비 이렇게 얘기하고 거래처에게 접대할 수 있습니다. 선물할 수 있어요. 축의금 같은 거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접대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판매한 상품이나 제품의 운송 비용을 우리는 운반비 이렇게 비용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 자, 기업은 세금을 냅니다. 세금을 낼 때 그 세금을 세금과 공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금하고 공과금을 합쳐서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세금 공가 비용이죠. 자, 그 다음에 빌린 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면 이때는 이자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자, 내가 만든 제품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돈이 나가죠. 그런 비용을 연구 개발비 이렇게 얘기하고
자, 기업의 일상적인 소액의 지급액, 이거는 우리가 잡스러운 비용, 그래서 잡비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복사용지라든지 프린터 잉크라든지 이렇게 써서 없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소모품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그냥 소모품 그럴 때는 자산이다 그랬어요. 사용했다면 소모품비, 빗자가 붙으면 비용이고 빗자가 안 붙으면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단기 매매 금융자산 또는 매도 가능 금융자산, 만기 보유 금융자산을 취득을 했다가 팔았어요. 팔았는데 손해보고 팔을 수도 있잖아. 내가 10,000원에 국민은행 주식을 샀는데 6,000원이 됐어요. 반토막이 났어요. 오를 때 갖고 그냥 주식, 여러분들 혹시 주식 하십니까? 예, 주식? 어떻게 많이 버셨나? 난 주식해서 그 돈 벌었다는 사람 못 들었어요. 그렇죠? 다 까먹었다는 소리만 듣죠. 나 이상한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주식을 사는데 왜 손해를 봅니까? 난 여태까지 주식을 사갖고 손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궁금하면 이따 개별적으로 오시든지, 그럼 내가 투자 전략을 알려드릴 건데, 손해볼 일이 없어요. 왜요? 10,000원에 샀어요. 국민은행 주식을. 근데 얘가 6,000원이 돼. 안 팔면 되잖아. 기다립니다. 기다렸더니 언젠가는 걔가 40,000원인데, 그때 팔면 돼요. 얼마 전에 우리 삼성전자 주식이요. 얼마까지 갔었습니까? 그때 한 7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한 100만 원까지 가던 게 한 70만 원 갔어요. 그 사람들 난리 났다고 막 팔잖아요. 미쳤어요. 왜 팔어? 갖고 있어야죠. 갖고 있었더니 지금 한 120만 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 팔아라 이 소리죠. 아시겠죠? 그 얘기는 뭐야? 자기 돈 같으면 그냥 안 팔고 개길 수가 있는데 주식 사는 사람들 보면 다 빌려서 사. 또 빌려서 사면, 자, 소위 말해서 깡통이죠? 우리가 자기가 100만 원 있으면 또 꽂아요. 또 증권회사에서. 그래가지고 한 300치 사는 거죠. 근데 값이 떨어져 봐요. 막 갚으라고 막 독촉이 와. 안 갚을 수도 없고. 그래서 팔아서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손해보면은 그게 처분 손실. 그러니까 만약에 단기 매매 금융자산을 팔았는데 손해봤다. 단기 매매 금융자산 처분 손실. 매도 가능 금융자산 처분 손실. 그 다음 만기 보유 금융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부른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가지고 있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갖고 있는데 가격만 떨어졌다. 그럴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처분한 건 아니고 평가만 한 거 아니에요. 그럴 때도 역시 단기 매매 금융자산 평가 손실 이렇게 비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고단위로 가게 되면 매도 가능 금융자산 평가 손실은 비용 처리를 하지 않아요. 그건 이제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그냥 일단은 지금 큰 그릇을 보는 거예요. 팔아서 생기는 손실은 처분 손실, 가지고 있는데 손해를 봤다 평가 손실, 둘 다 비용이다. 자, 건물이나 비품을 처분해서 또 손해가 생겼답니다. 그럴 때는 뭐가 된다? 유형자산의 처분 손실 이렇게 되겠다 이 소리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비용 항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거 무조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104페이지에 나와 있는 2개, 4개, 6, 8개 하고요. 10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끔찍하게 긴 거, 이걸 다 외워갖고 오셔야 됩니다. 이걸 또 외워야 돼요. 외워야만 이제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가 문제를 만날 텐데, 문제를 풀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천천히 저하고 같이 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댁에 가셔서 내일 토요일 아니에요. 모레 일요일이고 놀면 뭐합니까? 이걸 다시 한번 풀시는 그런 인내심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좀 쉬었다가 이제 문제 풀면서 그리고 순서니 계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